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예? 이 삼성이라고 하는 데는 삼성 의료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예? 삼성 서울병원 있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세요? 아니, 삼성의 회장인 지금 이재용 회장이 CEO들, 대표들, 응? 각 부회장들, 이런 사람들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중요한 강의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글로벌 야베스 그룹의 우리 회원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액티바이즈 하나만 전달해도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예요. 액티바이저 하나만 전달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100%예요. 건강 관련해서 정말 오늘 중요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건강 잃으면 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을 안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 이분이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하셨겠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오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산 걸고 축 처져서 늙어 보이는 팔자주름 이거 하나면 싹 사라져요. 인플루언서들도 낀다는 링클백 팔자 리프터.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종양내과 의사는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안 받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팩트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만약 암에 걸리신다면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뭔가 정해져 있는 답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들한테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암이냐, 그리고 몇 기냐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한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항암 치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암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죠. 항상 의사들은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이게 환자한테 얼마나 이득을 줄 거고 부작용 때문에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인가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면 그 치료를 택할 거고 반대면 치료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볼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임상시험이 사기니까 시험을 한다,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이면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시겠어요? 물론 기회가 있다면 임상시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 완치가 가능한 병이면 사실 임상시험이 필요가 없죠. 아무리 항암제가 발전하고 암의 치료법이 발전을 해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어떤 병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약이 좋아졌어도 완치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보다 더 좋을 걸로 예상되는 어떤 약을 가지고 신약 임상 프로그램이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약 임상 시험을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이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의사들은 그래서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은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암 치료를 하면서 치료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암 치료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의사들도 똑같은 걱정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할 것 같고요.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이거를 했을 때 효과는 요만큼이고 그거에 비해서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 경우는 내가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는 쪽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상황별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수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항암 치료가 필요한 암이며 그 항암 치료가 필요한 병기라면 항암 치료를 이제 받는 쪽을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교수님 지금 한 4가지 정도 쭉 나열해 주셨는데 그게 혹시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을 해 주신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암의 유형과 암의 진행 상태, 병기,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위험 이득 평가를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신약 임상 프로그램,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삶의 질을 고려해서 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4가지 요소가 암 치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까지 해주신 말씀들은 가정을 한 거잖아요. 혹시 실제 의사들 중에 소개시켜 주실 만한 사례들도 혹시 있을까요?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안 받을 거다 이런 이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 치료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의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판단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사례로 들어드리는 분은요, 이분은 이제 여자 의사십니다. 30대 중반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국내 5대 암센터에 근무를 하시면서 처음 교수 발령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다가 결국은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치료를 쭉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특히 안 좋았던 부분은요, 우리 PD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방암 중에 제일 안 좋은 타입이 삼중음성 유방암. 딱 이분이 지금 삼중음성 유방암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었던 거는요, 초기였어요. 아마 1기 아니면 2기였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치료를 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나서 수술을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 항암 치료라는 걸. 자, 여기서요. 여기 지금 지금 아직 40살이 아직 안 됐잖아요. 40살이 안 됐는데 지금 삼중 음성 유방암이 왔답니다. 자,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삼중 음성 유방암이 오게 되면은 이걸 갖다 만약 1기, 2기 때 이게 급속도로 암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폐경 이후에 암이 오신 분들이 주위에 아마 많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폐경 이후에 만약에 고혈압 약을 먹잖아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폐경 이후에 혈압이 높아서 여자분이 고혈압 약을 먹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거 그대로 이거 나왔던 내용입니다. 폐경 이후에 처방된 고혈압 약 중에 대체적으로 많이 처방이 됐던 칼슘 기량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늘 혈압약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50, 60이 되면 당연히 혈압은 150, 160까지 올라가야 정상인데 약을 먹어서 120에 80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20에 80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약을 먹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은 유방암 발생 위험률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무려 1000명 중에 800명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가 부작용을 보인 겁니다. 그 중에 유방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은 35세에 삼중 음성 유방암이 왔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이 오는 경우는 삼중 음성 유방암이 아니고 거의 보면은 침습성 유방암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침습성 이제 유관암인데 유방의 관을 감싸고 있는 세포에서 시작이 돼서 주변 조직으로 퍼지는 유방암인데 가장 대표적인 유방암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걸리는 유방암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삼중 음성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젊은 연령대에서 발병이 되는 거예요. 암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산불 난 것만큼 빠릅니다. 지금 산불 났는데 성인이 뛰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산불이 진행이 돼서 지금 산불 진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삼중 음성 유방암은 젊은 사람한테 오는데
이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1기, 2기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약을 안 먹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방 중에 가장 싼 약이 뭘까요?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운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이 모든 건강의 가장 기본이 운동을 하게 되면요.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면 세포의 문이 열리고 그 세포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거는 산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암세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오는 유방암이 삼중음성 유방암인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나이가 50이 넘어서 폐경 이후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내가 유방암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운동하고 땀 흘리고 적절하게 식이요법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은 못 고칩니다. 아까 그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까요? 분명히 약물 복용이 있었을 겁니다. 운동을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겠죠, 이유가.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미네랄 부족도 있겠죠. 구리, 동분의 부족으로 혈관이 터져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칼슘,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의 근육이 뛰지 않아서 심장이 멈춰버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영양 부족, 산소 부족, 운동 부족. 이렇게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어야 되는데 의사 말만 듣고 혈압약을 먹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당뇨약은 단번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당뇨약은 단번에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쇼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처방되는 이 혈압약이 분명히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삼중 음성 유방암 같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침습성, 그러니까 이 세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주변 조직으로 점점 퍼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퍼지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오늘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폐암 환자들,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게 임상실험한 것과 연구한 자료들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암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 제가 이게 또 잃어버릴까 봐 자몽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몽이 들어간 게 없냐 우리 제품 중에 이 자몽을 먹게 되면요 의약품을 먹든 건강식품을 먹든 특히 이제 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물, 뭐 류마티스 관절염 약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자몽을 같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간에서 소화 효소를 더 많이 나오게끔 유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그 약에 대한 그 약성분을 갖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간에서 효소가 나오면서 그 약물을 갖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유화작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유화작용을 시켜주는 건데 그 유화작용을 시켜주는 기능이 더 강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몽이라고 하는 과일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면서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고지혈증 약이죠. 저는 지금 많은 양심 있는 의사들이 말씀하십니다. LDL 수치가 예를 들어서 200 이상이 뭐 한 220, 230, 막 300, 400이 올라간다. 그러면 약물을 복용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렇게 삼중 음성 유방암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 내에 사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PM 제품을 만났어요. PM을 만나서 PM을 먹고 있는 중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삼중 음성 유방암이에요.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약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삼중음성 유방이 딱 진단되는 순간부터는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걸로도 치료가 안 되죠. 만약에 3기, 4기가 돼서 발견이 됐을 때는. 그런데 PM 주스 먹으면서 왜 내가 암에 걸리고 왜 이게 치료가 안 되냐? 이 PM 제품은 PM의 영향은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약 200억을 넘게 투자를 했고 여러 그 임상실험을 통해서 20여 년 동안 연구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액티바이즈만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드시게 하고 특히 우리 권순학 대표님이 액티바이즈를 들고 계속 다니시면서 액티바이즈를 타주고 사업도 하시면서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 하고 먹었을 때 열이 올라오고 플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부작용인지 아는데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항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도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항암 치료를 하는 약이 부작용이 더 심할 때는 약을 안 먹습니다. 항암 치료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암 치료를 하고 또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내가 참아낼 수 있을 때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이 왔을 때는 여러분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상의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루의 절반 정도를 거의 그 상담하는 시간으로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여기다 들어와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상담 잘 해드리고 있죠. 드시지 말아야 될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게 더 중요한 거고 운동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양입니다. 그 영양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접어두고 제가 하나 더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자. 그래서 45부터 좁아지기 시작해서 이게 좁아지다가 달라붙으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60이 되면은 혈관의 40%가 모세혈관의 40%가 없어진다는 그렇게 말이에요. 진짜? 그 연세 드신 분 그 링거 맞으면 혈관을 못 찾아서 맞아. 그것도 혈관이 맞아. 네네네. 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발만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문제가 20대 때는 각 장기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면은 장기에 있는 혈관들도 이렇게 보시면 뭔가 등성병? 네, 등성점 횡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장기에 있는 세포는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세포들이 혈관이 없어지니까 뭘 못 먹어요? 산소를. 산소를 못 먹어요. 아, 산소. 네, 그래서 혈관이 없어지면 우리가 지금 1분이라도 산소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막 그렇겠죠. 그럼 그냥 죽진 않겠죠. 우리 몸을 바꿔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세포들도 산소가 적어지면 자기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이라는 거고요. 우리 몸에는 세포 하나에 세포 핵이 가운데 있지만 그 주변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네. 이 발전소가 한 세포에 800개에서 3000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근데 산소가 안 들어오면 이 발전소가 작동을 못 해요. 그렇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800개에서 3000개가 정상 작동하다가 이게 100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세포 핵에 있는 DNA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되면서 이제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신기하다. 그런데 우리가 암이 생기면 누가 처리하죠? 우리 몸에서 선생님이 면역기 처리하죠. 면역기 처리하죠. 아니, 현실적으로. 네네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진짜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우리 몸에도 이제 NK세포, T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암이 생기면 이상한 놈이다 이러고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연구를 보면은 이 면역세포들도 산소가 없으면 활동을 잘 못한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산소가 중요하죠. 네, 그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생긴다. 이 말씀을 처음 하신 분은
1931년에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독일에 잘하시네. 체내 산소량이 3분의 1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생기고 아하. 증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7월 초에 폐암이 위험이 최대 3배다. 자다가 헉 하고 우울증 오는 분들. 코골이 심하신 분들. 그렇죠. 코골이가 예. 심하고 그때는 산소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세포가 아까 그 발전소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정상 부위랑 암 부위랑 산소 농도가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지 않을까요? 네, 다릅니다. 다르죠. 네, 다르죠. 지금 배현정 선생님이 췌장 절제술을 받으셨는데 췌장 같은 경우는 정상 조직이 50 정도거든요. 근데 암 조직은 2.5, 2.7이에요. 와. 20배 정도가 더 적은 거죠. 엄청나네요. 네,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45부터 좁아지기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세포 안에 물이 가득할 때 물은 H2O입니다. 자, 요거 자료 잠깐 보여드릴게요. 물에 관련된 거.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3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런데 2003년도에 규명을 해낸 겁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물길이 세포막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2003년도 더 노벨 프라이즈 인 케미스트리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다시 존스 홉킨스 의대의 독일 교수 1931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도 독일입니다. 독일 교수예요. 근데 요게 지금 2003년도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있다는 걸 발견해낸 겁니다. 요것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걸 규명해낸 겁니다. 사람의 세포는 물이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은 뭐예요? 세포에서 산소를 빼냈더니 암세포로 바로 변하더라. 이것도 규명해낸 겁니다. 자, 결국은 세포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포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그게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영양 중에 어떤 게 관여를 할까요? 바로 갈조류와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먹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혈액은 알칼리성으로 유지돼야겠죠. 자, 인트라셀룰라 66%, 세포 안에 물이 66%를 차지합니다. 세포 밖에 26%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에 8%의 물이 있는 거죠. 자, 세포 물의 출입 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세포 안에 물이 가득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3월 22일 날 제가 강의를 했었죠. 그날이 전 세계 물의 날입니다. 자, 우리의 몸의 세포는요, 물을 가득 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M 인터내셔널이 독일 유럽 건강제약 부문에서 브랜드 파워 1등을 하고 있고, 이 액티바이즈가, 제가 액티바이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도요, 우리 야베스 그룹에 있는 우리 회원께서 직접 올려주셨습니다. 저한테 강의할 때 사용을 하라고 올려주셨는데, 그거를 처음에 올려주신 우리 정말 야베스 그룹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자료는 우리 이승훈 사장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제가 오늘 강의할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액티바이즈만 전달을 해도요, 무조건 암을 100%입니다. 그냥 99.99%도 아니에요. 자, 여기 액티바이즈 보시면, 여기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이것이 우리 처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피트라인 액티바이즈 옥시 플러스 돼 있죠? 옥시 플러스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산소를 플러스 해준다. 옥시 플러스.
산소를 올려줌으로써 산소만 올려줘도요, 암이 예방됩니다. 암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박진순 사장님 낙서하지 마세요. 자, 이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럴까요? 비타민 B1, 2, 3, 5, 6, 7, 9, 12. 여기에 해저 추출물. 요게 이제 세포의 문을 여는 여기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키를. 여기에다가 강황 추출물, 생강 추출물, 녹차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발견이고, 이 과라나라고 하는 이 열매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8가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지고도요, 엄청나게 효과가 나타나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충북대학교, 이건 정확한 논문을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 갖고 한 거예요. 자, 요거 화면을 잠깐 제가 멈춰두고, 요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계속 몇 번을 했었습니다. 자,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요 나이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액티바이즈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은 암을 치료하거나 암을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나이아신이 니코틴산 아미드 아데뉴 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걸 갖다 만들어내는 전구체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아미노산 형태로 바뀌죠. 그럼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런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특히 간을 갖다가 해독하는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메티오닌으로 변해서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다시 전환이 됐을 때 그것이 간을 해독하는 글루타치온의 재료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바로 간을 해독하는 물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간에서 전부 다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아침에 제가 디드링크를 반드시 드시라는 거예요. 공복에. 누구든지 간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간을 갖다 해독하면서 간을 건강하게 해줘야지만이 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이 나이아신은 나이아신 형태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단백질을 분해를 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웨이를 만들었죠, 웨이. 그러니까 웨이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을 추출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웨이를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단백질 아미노산을 몸 안에 전부 다 흡수시킬 수가 있고요. 췌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그 폐라든가 콩팥이라든가 모든 곳에 이 아미노산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육을 갖다 향상시키고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면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에 통증이 나타나죠. 그 통증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아미노산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아신은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요걸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했었어요. 이미 충북대학교 그 석좌 교수 배석철 교수,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박사인데요. 비타민 B3가 암을 퇴치하는 비타민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이미 이 PM은요, 이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액티바이저를 먹고 산소 공급을 해주고 운동을 할 때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먹는 양을 이제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자, 나이아신의 양리 작용은 지질 저하 작용뿐이다.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아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나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이런 그 죽종으로 생긴 죽종, 그러니까 말하자면 픽덕을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없애줄 수 있는 건 해요. 그러나 암을 치료하는 작용은 못합니다. 그런데 암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 나이아신이 우리 몸의 간에서 니코틴산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듯이 나이아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ATP가 결합이 돼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변했을 때 전신에 화려한 양리작용을 펼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충북대 석자교수 배석철 그 교수가 20년 동안 연구한 내용 중에 이거 임상실험하는데 300억이 들어갔어요. 폐암 환자한테 이걸 갖다 제일 먼저 했는데요. 폐암 환자 제일 먼저 이제 그 배석철 교수 삼촌한테 했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 한 겁니다. 자, 폐암 환자한테 표적 항암제가 들어갔죠. 거기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병용 투여했는데 나이아신이 아니고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이걸 같이 병용 투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성분은요. 이게 이름은 나이아신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액티바이즈 통을 들고 뒷면을 보세요. 그러면 성분 및 함량에 보면은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나이아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아신을 그냥 나이아신, 니코틴산 아미드 전체를 통틀어서 나이아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분은 뭘로 들어갔다고요? 니코틴산 아미드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듯이 나이아신이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비타민 A가 눈에 좋죠. 비타민 A가.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A를 드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청색, 이러한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비타민 A를 생성하죠. 어디서? 간에서.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디드링크를 드시고 파워 칵테일을 드시게 되면은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야채와 과일 성분들이 간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비타민 A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베타카로틴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폐암 환자한테 표적 항암제를 썼다는 거는 여러분 항암제 중에 표적 항암제가 있고 그냥 항암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방사선 치료가 있죠. 표적 항암제는 뭐예요? 그 암이 거기에 딱 멈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혈액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혈액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혈소판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백혈구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아니면 적혈구가 양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이게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에 이상이 있을 때 오는 거기 때문에 혈액암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는 폐에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 항암제에다가 비타민 B3 나이아신인데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병용 투여를 했더니 간에서 폐에서 암세포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방송 제가 보여드린 거죠. 영상. 보여드린 것 중에 뭐냐면은 의사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항암제를 투여할 때 부작용을 보는 거예요. 이 항암제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과연 부작용이 크냐 안 크냐. 부작용이 클 때는 사용을 안 하죠. 근데 부작용이 적고 이 항암제가 빨리 치료를 하고 부작용이 적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임상실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런데 100%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100% 독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머리가 다 빠지죠. 그런데 이 300억을 들여서 20년 동안 이 니코틴산 아미드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이때 할 때 약물 클리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신약 후보 물질이 나오잖아요. 자, 암을 치료하는 어떠한 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이제 신약이다. 후보 물질이다. 그러면 독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약물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모든 항암제나 약물을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생리활성 물질이 맞아요. 생리활성이 되기 때문에 암이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 물질의 약이 대부분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성 없이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하자면 항암제는 방사선 치료는 표적 항암 치료제는 100% 부작용이 있고 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코틴산 아미드로 2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독성이 전혀 없고 암을 치료하고 예방한다라고 이게 논문이 나온 거예요. 20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양이고 식품이니까. 항암제는 그 즉시 그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세포까지 죽이고 독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액티바이저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을 가정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젊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암이 없는 분들은요, 액티바이저를 2시간에서 2시간 반에 한 번씩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석철 교수가 암 억제 유전자를 발견해냈어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렁스3라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그냥, 이름은 그냥 들으세요. 그것이 위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그 유전자가 중심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 암을 억제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렁스3인데, 이 렁스3를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은 니코틴산 아미드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우리가 늘 암에 걸릴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거는요. 암을 억제하는 기전이 잘 작동되는 거고 면역이 있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의 재료가 뭐냐? 면역의 재료. 여러분, 면역은 T림파구에서 명령을 내리면 B림파구에서 전달을 받아갖고 야, 뭐가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병원균이 들어왔다. 그럼 출동해라. 인식하고, 기억하고, 출동하고, 쫓아가서 퇴치해내고, 이게 면역입니다. 면역인데, 이 기전이 잘 작동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 암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면역을 갖다가 높여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암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강화시키려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의 원리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유전자가 작용을 하고 어떤 단백질이 작용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밝혀낸 사람이 이 배석철 교수예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 독일의 PM 인터내셔널에서 이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여러분, 통증이 오거나 아플 때 병원에서 나이아신 주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플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막 얼굴에 소양증도 막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잠깐 쓰고 안 씁니다. 그런데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이 액티바이저를 만들어서 파워 칵테일에도 들어가 있고 액티바이저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나와 있는 그 영양제에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걸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정말 이게 PM의 영향이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기전을 일으키는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대체학 강의하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말 제가 전율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항암제나 약물을 검사하면 생리활성 물질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독성을 동반한다는 거죠. 자, 항암제보다는 효과는 약해도 암억제 효과가 확실하고 독성이 없어서 장기간 복용해도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지금 한번 글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지금 만약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거나 주위에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죠. 항암제보다 방사선 치료보다 효과는 좀 약합니다. 그러나 암 억제 효과가 100% 확실하고 독성이 전혀 없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정말 이 암을 갖다가 퇴치할 수 있는 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이 물질이 있다면 미리 복용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걸 찾아내는 것이 가장 이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걸 한 사람이 이 배석철 교수예요. 그래서 찾은 게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 니코틴산 아미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제가 이거를 제가 이미 이건 제가 3년 전부터 이거 제가 자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니코틴산 아미드, 나이아신 아미드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형태로는 나이아신 아미드,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들어가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아신 영양이 들어왔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액티바이즈예요. 럼스3, 제가 얘기했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비타민 B3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물론 효과가 강하진 않아요. 항암제만큼. 그렇지만 부작용 없이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거 누구한테고 저거 얘기할, 왜? 이 논문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20년 동안 연구한 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20억을 지원받은 거예요. 나머지 80억은 그 주위에 있는 닥터 친구들과 함께 다 받고, 그 다음에 임상실험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임상실험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암을 앓고 있는 사람, 현재 암이 와서 암 1기, 2기, 3기, 4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을 해야 되니 현재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임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20년 동안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을 할 때 약 3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주변에 지인들이 다 도와준 거죠. 그러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야, 이건 확실하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도 웬일입니까? 예? 220억을 투자했다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보건복지부 역사상 22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임상실험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외삼촌이 살아나면서 더욱더 이제 그 임상실험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학계에서 검증을 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정말 이게 그 세계적으로 알려야 자격이 인정되는데 그게 20년 걸린 거예요.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가 암 억제 개선을 한다. 임상시험으로 처음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설득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임상시험 할 때. 자, 이 비타민 B군, B3 나이아신을 통해서 암 치료를 하는 거는 더욱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비타민 B3의 종류가 나이아신이 있고 니코틴산이 있고 나이아신 아미드가 있고 니코틴산 아미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암에 좋은 비타민 B3는 나이아신 아미드입니다. 니코틴산 아미드예요. 그냥 나이아신은 어떻게 돼요? 나이아신은 죽종이 발생시킨 허혈성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장병으로 왔을 때 살리는 거는 니코틴산 아미드고 나이아신은 혈관 안에 있는 핏떡이 생긴 거를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바이즈만 잘 먹어도요. 왜? 새로운 피를 생성시키는 비타민 B5, 환토텐산 그것이 적혈구 세포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비타민 B9, 엽산 어떻게 해요? 적혈구 생성을 합니다. 골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액암에 걸리신 분들이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권수아 대표님 잘 아시죠? 초기에 우리 사업할 때 2020년 5월 달에 사업할 때 7월 달 정도에 혈액암 환자가 파워 칵테일 아침에 2포, 점심에 2포, 저녁에 2포. 그때는 3종 세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터, 액티바이즈, 뮤노겐만 가지고도요. 혈액암 고치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그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영양을 흡수하게 만들어주고, 자, 오늘 니코틴산 아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얼마큼 드셔야 되느냐, 얼마큼. 자, 여러분들, 얼마큼 드셔야 되느냐. 임상실험에 했었던 그 폐암 환자에 적용을 한 거는 하루에 1g을 먹었다고 합니다. 1g. 그런데도 완벽하게 폐암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다른 문헌에, 다른 연구 논문에 보면은 하루에 2g씩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암 환자는, 자, 그래서 암 환자는 하루 2g, 암 예방은 하루 1g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 수치 부작용은 괜찮은가? 간 수치. 자, 나이아신은 간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나이아신, 일반 제품으로 나와 있는 나이아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이 나오다 보니까 홈쇼핑이나 인터넷이나 쿠팡에서 가짜로 파는 영양제가 많아요. 특히 우리 PM을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대만에서 만든 회사 있죠? 예? 대만에서 만든 거, 뭐 스위스 어쩌고 저쩌고. 응? 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이아신 아마이드 형태로 복용했을 때는 간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논문도 10여 편이 넘어요. 나이아신이 여러 기능이 있지만 암 예방 치료에는 효과가 없어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거는 글리신 글루탐산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미노산은 단백질과 다른 거예요. 이 나이아신은 니코틴산 아미드와 다릅니다. 자, 좋은 것을 먹을 때는 뭘 근거로 먹어야 되는지 꼭 따져봐야 됩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거는요,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임상시험과 학자들의 검증을 거쳐서 나온 제품은 믿을 수가 있겠죠.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 가장 몸값이 비싼 운동선수들, 이 월드스타들이 선정을 해서 먹고 있고요. 도핑 테스트를 통과해서 갓난아기부터 임산부부터 모든 암 환자까지 먹을 수 있는 영양이고요. 자, 스위스 보험회사에서는 이 영양, PM의 영양 섭취를 의료 행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영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이제 이 PM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금 책을 쓰는 내용을 제가 어저께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PM의 영향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음식과 의약품의 중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PM의 영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PM의 영양은 약을 줄일 수 있고 최종 단계에서는 약을 끊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걸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자, 그러려면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물을 섭취하고 싶을 때 PM 주스를 섭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손상된 세포를 살리고 스스로 약을 끊고 또한 면역을 올려줌으로써 기존의 약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단정을 했습니다. 단정입니다, 단정. 이걸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한 100페이지 정도 제가 발간을 해서 우리 이승훈 사장님이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모르겠습니다. 올 가을이 될지 올 연말이 될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제가 일단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체는요 수많은 혈관이 연결돼 있고 이 혈관을 통해서 신경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모세혈관, 정맥,
동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수초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죠. 모세혈관하고 모든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에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12만 킬로에 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 그 혈관의 길입니까? 어떤 질병이든, 자,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왔다든가 파킨슨, 뭐 알츠하이머, 뇌졸중, 뭐 강경화, 뇌경색, 뭐 무슨 뭐 만성 폐쇄성 질환, 폐섬유화, 폐암, 뭐 무릎 관절, 허리 통증, 목, 여러분 이런 질병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증상에 대한 치료에만 중점을 두면 계속 만성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혈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뇌 명령을 각 기관에 전달하는 신경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여러분들의 뇌 있죠, 뇌. 뇌 명령을 신체 각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전기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솔루션 짜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아침에 일어나서 냉온탕에다가 죽염을 티스푼 한 스푼 넣어서 드시고 난 다음에 디드링크를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디드링크를 드시게 되면은 대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몸 안에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다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메티오닌으로 변하고 류신, 이소류신, 발린 형태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전기 신호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냉온탕에다가 디드링크를 드시고 그 다음에 영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이 온몸을 돌면서 세포 속으로 영양이 공급되는 거죠. 자, 만성질환의 원인과 치유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결국은요, 모세혈관과 신경계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 뒤로 넘어가는 척수, 그다음에 척추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관, 그 물이 내려가는 그 척수관이 있죠. 그 척추를 통해서 양옆으로 신경이 뻗어 있죠. 그 신경 옆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과 신경계통이 건강해지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 물, 영양 치료를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몸 전체의 기능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게 모세혈관이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는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제 기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영양이 인체의 모든 기관을 동시에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PM의 영양 치료는 여러분들의 손상된 인체를 복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수준까지 그 가능성이 무한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700년대 그 영국의 막강한 해군이 전투에서 그 사망한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괴혈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많았는데 단지 비타민C 부족으로 사망했다고요. 네? 비타민C 부족으로. 여러분,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배석철 교수가 20년 동안 300억을 들여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20억을 지원받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80억을 지원받아서 300억을 들여가면서 2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PM의 영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